아까 그 사회자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던 박우수입니다. 아주 명망 있는 이런 도시에 와서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 지금 마스크 쓰고 얘기해도 잘 들리시죠? 예, 가능하면 마스크 쓰고 그냥 하겠습니다. 서로 안전을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요. 저는 어렸을 때 책에서 대구 하면 사과를 연상하게끔 그렇게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오늘 와서 처음으로 대구 하면 사과가 아니라 목요 인문학 포럼이 있다로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뀐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이 강연이 벌써 787회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 정도 지속이 되려면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아마 이런 그 연속 강연이 이루어졌을 건데요. 아마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런 기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주최하는 쪽에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들어도 반응이 없으면 뭐 어차피 폐기되는 건데, 이걸 지금까지 유지해 오신 여러분들의 그 끈기와 관심이 굉장히 찬양할 만하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기 앞에 인문학 포럼 밑에 인간 세상의 중심에 서다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 걸 오늘 와서 봤습니다. 저 얘기는 그 고전 그리스 시대 소피스트였던 헤라클리투스가 인간의 만물이 척도다라고 했던 얘기에 이제 번안품 같은데요. 저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시 의미 있게 크게 받아들여졌던 게 소위 서구에서는 르네상스이죠.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르네상스를 인문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는 신 중심의 사회에서, 종교 중심의 사회에서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새로운 사회의 틀을 바꿔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 인문주의라고 이렇게 인간 중심 쪽으로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기본적으로는 세속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근대화라고 하는 기치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는 세속화의 과정입니다. 저게 반드시 현대 문명에서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착각,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착취하고 자연을 자꾸 공생이 아니라 대상물로만 이렇게 거의 노예 취급을 하면서 그거를 가깝게 그 인간의 지배하에서 들어가려는 이제 시도들이 소위 근대화 시초인데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부터 출발하는 방식들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라뚜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입니다. 원래는 불어로 썼던 책이고요. 근데 자연을 지배하는 데서부터 자꾸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제 근대적인 인간의 탄생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을 지배하고 주인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쓰나미 한 번 오면 인간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꼼짝 못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양반은 우리는 근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한 번도 실현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햄릿의 자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패하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비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외부적인 조건과의 갈등 투쟁하는 과정에서 패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프리 초서라고 하는 근대 초의 영국의 14세기 후반에 시인은 그 수도승의 이야기라고 하는 데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비극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너무 굉장히 그 간단한 그 보카치오식 얘기를 이제 영어로 풀어놓은 거고요. 셰익스피어는 왜 이 양반이 저희가 지금 제가 부제로 이거 물론 이제 영원한 현대인이라고 하는 이 부제는 오늘 강연에 말씀드릴 그거는 제가 스스로 갖다 붙인 건 아니고요. 이 철학원 쪽에서 저한테 주어진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실현의 욕망이 어떻게 이제 그 좌절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요. 근대적인 자의식에 찬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화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 거의 뭐 그 자폭하다시피 분열돼 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햄릿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혹시 뭐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도 논평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햄릿이라고 하는 거를 작품을 원문으로 읽지는 않으셨겠지만 대체적으로 19세기에 나온 찰스 램과 메리 램이 공조로 만든 셰익스피어 이야기라고 하는 저희 나라에서는 아마 그게 56년도 57년도에 문교부라고 하는 데서 이 세계 명작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때 금화 피천득 선생께서 그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셰익스피어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 1호로 나온 번역대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셰익스피어를 영어로 읽는 거는 영국 사람들한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풀어서 쓴 그런 동화책 비슷한 이야기, 그림 길어가지고 이런 그 책을 이제 많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부분 스토리를 기억을 하고 있죠, 다들. 그 모비딕을 그 멜빌의 책을 어떻게 전공 아닌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 배 난파하는 이야기 자꾸 해가지고 흰 고래라고 해가지고 일본 번역 그대로 갔다가 백경이라고 해놓은 책은 저도 소녀 세계 명작 문고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거 읽어가지고는 뭐 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냥 이런 어서 난파되는 이야기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근데 대체로 지금 그 햄릿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그 친숙함이 과연 작품을 이해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게 오히려 선입견으로 방해가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그 가능하면 조금 읽어보십사 미리 좀 읽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일찍 한 2달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보내드려가지고 뭐 다 그냥 어디 이렇게 선반에 얹어 놓으셨다가 가져오셨으면 이제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실 건데요. 셰익스피어가 그 근대적인 인간의 출현을 이제 그려내는 그런 그 셰익스피어 위대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 기억할 수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물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낸 거죠. 아주 독특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가 뭐 그 온갖 손을 안 대는 게 없는 백과전사학파이죠. 뭐 동물론, 뭐 윤리학, 형이상학 뭐 안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의 그 문학을 주로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책들,
시학이라고 하는 책하고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물을 만드는 거는 그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구성을 갖추는가.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냥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리스 신화를, 호머에서 비롯되는 신화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 거니까요, 작가들이.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알려진 이야기를 나름대로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자기식으로 펼쳐내는가, 이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런데 자기 후대에 오면서, 자기 때로 오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 문학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퇴폐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플롯이 중심이 아니고, 이야기를 각색하는 것이 플롯입니다. 플롯이 중심이 아니고 인물이 중심으로 자꾸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학이 격이 떨어지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그게 아니고, 플롯 자체도 물론 중시하지만 플롯에 앞서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인물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깊이와 넓이가 너무 대단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작가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라고 하는 측면, 이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들이 저 친구 캐릭터가 개판이야, 아주 못돼 먹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캐릭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캐릭터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자라든지 그냥 뭐 저희 어떤 특정한 부호 1, 2, 3, 4 뭐 경리언 디글 같은 이런 거 다 캐릭터예요. 그리고 어떤 표식이라는 듯이, 가령 제 키가 뭐 몇 센치라고 뭐 애들 문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거 집에 하면 이제 혼나겠지만 키 잴 때마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얼마 컸는가 보자라고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세오프라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캐릭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요. 그것도 그 각각의 나이별, 성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예를 들면 노인들, 세넥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행동은 안 하면서 말이 많아요. 그리고 돈은 안 풀면서 꼭 쥐고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햇빛을 좋아하고, 햇빛 속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 옛날 과거, 미래 얘기 안 하고 과거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노인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 이런 특징은 뭐고, 이런 거를 쭉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17세기에 또 영국에서도 꽤 유행을 하는데요. 그런 문학 장르를, 혹시 피카소의 그 장탁이라고 하는 그 크로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림에 한 번도 띄지 않고 그냥 장탁의 모습을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그렇게 해놓은 그림이요. 그 바로 한순간에 그 사물의 특징을 딱 잡아채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캐릭터예요. 그런 것이 17세기에도 영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그 캐릭터라고 하는 그 장르를 썼던 그 당시에 그 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짧은 책인데요. 대우주가 아니고 인간이 소우주죠. 그러니까 작은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인간이고, 인간 밖에 저 은하계를 포함한 지구를 포함한 이 항성계, 이런 모든 것들이 마크로코스모스, 대우주, 소우주, 이런 좋은 관계를, 1대1 좋은 관계를, 그걸 이제 코리스판던스라고 하는데, 보들레르의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캐릭터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이제 대단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다른 거는 다 이야기는 잘 모르셔도 나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중심 인물이에요. 4대 비극 한번 꼽아 볼까요? 아까 4대 비극 연작 시리즈로 이제 오늘부터 강의 이렇게 쭉 하실 거라고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을 쓰기 직전에
쓴 작품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에서 기가 막히게 고뇌하는 인물을 만들어내죠. 그게 시저를 살해해야 되는 브루터스 공화주의자. 이 줄리어스 시저는 시저리즘이라고 하는, 혹시 초등학교 때 여기 그 다들 정년하신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 큐리 부인전이 마리 큐리 나왔을 때 그 챕터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 배우셨던 거? 장학사가 학교 검열을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역사를 잘 배우고 있는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엄청 떨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대답을 못하면 가르치는 게 엉터리가 된 게 드러나니까 장학사한테 힐문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리 큐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누구누구 왕 하고 역대 그 소위 말해서 저희식으로 조선시대 태종태세 문단세를 짜르륵 이제 애워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 짜르 누구누구 뭐 어쩌고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그쪽 슬라브족 언어들이 짜르잖아요. 그러니까 짜르라고 하는 그 시저라고 하는 거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최고 통치자, 왕이란 뜻이에요. 케사르, 짜르, 시저 이거 다 왕 절대 권력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저리즘, 왕권, 절대 왕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줄리어스 시저의 시저리즘과 로마 공화주의의 갈등을 역사적 배경을 하면서 브루터스의 인간적인 고뇌, 이건 과연 자기 이상을 위해서 시저라고 하는 인간을 죽여야만 하는가 하는 갈등을 참 기가 막히게 그려놓은 작품이죠. 바로 그 작품이 이 햄릿의 바로 앞서 있습니다. 1599년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도 그 작품을 끌어가는 그 줄리어스 시저는 3막에서 1장 일찍 죽어버려요. 작품이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아무리 훌륭한 그 SF 영화라고 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터미네이터가 왜 안 죽어요? 말도 안 되는 만화 영화죠. 안 죽잖아요. 죽으면 10분 만에 영화 끝내야죠. 문 닫고 나와야죠. 끝까지 어떤 식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그 시저는 죽은 다음에 유령으로 떠돌면서 그 작품을 지배해버려요. 5막까지 마지막에 필리파이 전투장에 브루터스가 잠들어 있는데 막사에 나타나요. 2번이나. 이미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당한 거예요. 브루터스가. 그런 작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대비극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줄리어스 시저는 그 작품에 사실은 작품을 끌어가는 거는 브루터스하고 안토니예요. 마커스 안토니우스예요. 그런데 작품 제목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중심 인물이 항상 작품에 제목을 붙이는 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4대 비극 보세요. 오셀로, 햄릿, 킹 리어, 맥베스 다 주인공 이름이에요. 코미디는 절대로 그렇게 안 붙여요. 당신 뜻대로, 한여름밤의 꿈, 그게 분위기를 얘기하는 이름이지 어디 사람 이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코미디는 없어요. 뒤에 마지막에 가는 마지막 작품들 속에서도 뭐 폭풍우라든지 뭐 이렇게 붙여 있지 프로스페로 이렇게 안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셰익스피어 이제 그 햄릿이 탄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그 왜 제가 이제 자꾸 그 서론을 좀 이렇게 하냐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건 이제 그 보시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지점들이고 저는 가능하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셰익스피어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바람에서 너무 이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는 거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고 이 햄릿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다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저희한테 그만큼 더 친숙해졌냐면요. 19세기의 러시아 작가인 뚜레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미 유럽 문화의 변방에 있는 게 러시아거든요. 저 동유럽 저 끝에 있는 게 시베리아 쪽까지 이어지는 그 서유럽 쪽에서 보면은 유럽의 끝지점 야만족이 스페인이고요. 로마에서 보면 동유럽 쪽의 끝에 이제 그게 시베리아 쪽으로 이어진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러시아 지식인들은 주로 프랑스 파리에 와가지고 이제 교류하고 문화를 배워가고 그러죠. 그래서 다들 이 뭐 톨스토이니 뚜레게네프니 다 뭐 프랑스 문화권 영향, 독일 문화권의 영향을 엄청 받은 사람들인데, 이 뚜레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소설로도 뭐 저희 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처녀제라든지. 근데 이 양반이 쓴 그 셰익스피어를 좋아해가지고 쓴 글 중에 자기 작품으로도 창작으로도 다시 반환해서 쓴 작품도 있어요. 물론 스텝의 리어라고 하는 거는 킹 리어를 자기식으로 단편 소설로 쓴 겁니다. 스텝의 리어라고 하는 게 뚜레게네프 작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평론 글 중에 햄릿이냐 돈키호테냐라고 해가지고 쓴 글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눠놔요. 성품에 대해서. 하나는 돈키호테형 인간, 하나는 햄릿형 인간. 굉장히 그럴싸하죠. 사실은 그거 안 맞죠. 작품 내용으로 보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사람마다 특징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게 사람이 그렇게 딱 흑백 논리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돈키호테, 하나는 햄릿. 햄릿 속에 돈키호테가 있고요. 돈키호테 속에 햄릿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게 쉽게 산수 인수분해 하듯이 딱 떨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기계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 글을 읽어보면 뭐 무슨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워낙 대별해가지고 이렇게 딱 기억하기 쉽게 해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쉽게 이해되는 것 같고 내용이 별로 점검 안 해보고 그냥 대부분 받아들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지점 때문에 훨씬 저희들한테는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거고 햄릿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한테는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 중에 하나는 거기 이제 글 속에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주장으로 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햄릿의 경우에 과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의 해석을 많이 빚지고 있어가지고 햄릿이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고하는 인간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못하는 우유부단한 이런 인물들을 갖다가 이제 자꾸 햄릿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햄릿은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서는 저희들이 자꾸 뭐랄까 떠드는 것만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침묵도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하는 거고 언어예요. 마찬가지로 햄릿이 끝없이 사유하고 선택의 여지를 다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훑어보는 행위들, 이거 자체가 바깥으로 어떤 결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거를 사고와 행동이라고 하는 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릿한테는 행위와 사고가 분리되지 않는 인간형을 엄청 추구해요. 이상적으로 추구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 세계 안에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한계를 가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사고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초지일관하게 한쪽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흐름을 잊어버리고 혼동이 오게 되죠. 사실 이제 지금 옳았던 게 그 다음 순간에 생각하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생기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서 햄릿이 시간 의식에 끝없이 시간과 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이게 이제 중세 인물들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중세에는 신의 의지 안에서 신의 속성 안에서 통일된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한한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과 자기에 대한 끝없는 생각, 이 부분이 햄릿이 근대인 혹은 뭐 현대인이라고 하면 너무 가까우니까요. 근대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햄릿은 기본적으로 복수비극이에요. 복수극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선행 조건으로? 복수할 대상을 찾는 거죠. 네? 아니, 복수를 하려면 복수할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 찾기가 햄릿이 직접 자기가 목격한 사건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이 대상이 과연 맞는 건가? 복수의 대상이 이건 죽음에 관한 얘기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서양의 비평가들은 소포클리스의 오이디푸스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도 오이디푸스란 말은 그리스 말로 발목이 부풀어 오른 자라는 뜻입니다. 그 아폴로의 신탁에 의해서 이놈은 살아나면 아버지 죽이고 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 놈이다라고 하는 저주가 내린 놈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테베의 자식인데 테베 라이우스의 왕의 자식인데 목동을 시켜가지고 바로 죽여버리기가 그래서 갖다 버려버리라고 그러죠, 산에. 그런데 이제 못 도망가게 발목을 뚫어가지고 산에다 버려놨어요. 그런데 그 다른 부족의 옆에 있던 고린도의 목동이 와가지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자기 주인 집에다 데려가서 키워준 거죠.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런 그 저주받을 운명을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전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죽이는 이런 폐륜아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도망간 게 자기 원래 태어난 고향 조국인 테베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삼거리에서 행녀를 만나는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인 라이어스가 타고 있었는데 거기 실갱이가 붙어요. 서로 이놈아 길을 비켜라라고. 그러다가 지팡이로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로 실어 들어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내용이 그거예요. 어렸을 때는 4발, 커서는 2발, 늙어서는 3발 짐승이 뭐냐?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그 바로 못 맞히면 거의 민담이죠. 못 맞히면 바로 현장에서 스핑크스가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공포의 대상인데 그걸 유일하게 풀고 테베로 들어온 인간이 오이디푸스예요. 수수께끼는 사람이죠. 예, 사람이라는 게 어렸을 때 4발로 기어다니고 커서는 2발로 씩씩하게 돌아다니다가 늙어지면 지팡이를 짚는 그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바로. 그런데 그가 찾아내야 되는 자기를 지금 테베가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어머니 결혼하고 자식도 5이나 낳아요. 그러고 나서 테베 다시 역병이 요새 지금 말하면 코로나가 이제
흉흉하게 번정해가지고 다시 점쟁이를 불러다 물어보니까 아주 어떤 아버지를 죽인 라이어스를 죽인 아버지를 죽인 인간이 어머니와 결혼해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나중에 19세기 영국의 콜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도 세상에서 가장 플롯 구성이 뛰어난 작품이 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이디푸스가 고집스럽게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걸 찾아다녀요. 근데 그거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눈먼 장님만 알고 있어요. 티레시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비밀을 푼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그런데 탐정이 곧 뭐예요? 범인이죠. 기가 막힌 탐정소설입니다. 범인을 찾는 사람이 범인이라고요. 그거를 극적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극적 아이러니. 근데 바로 그러한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 범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게 햄릿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작품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작품이지만 작품이 굉장히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 작품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의 전 세계, 당시에 신대륙을 물론 발견한 거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지도도 그렇고 지식인들 뭐 나중에 밀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신대륙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대체로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 이제 그 유럽을 가지고서 쓴 작품인데 덴마크 이 작품만큼 전 유럽을 다루고 있는 작품,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전 세계라고요.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많은 배경을 갖고 있는지? 나라가 몇 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첫 번째 덴마크. 덴마크에서 일어난 얘기니까. 두 번째 셰익스피어 작가의 나라 모국 잉글랜드. 예, 독일. 예, 비텐베르그 루터가 구약학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이 나옵니다. 노르웨이, 폴란드, 또 하나 빠졌어요. 중요한 유럽의 강대국 프랑스가 나옵니다. 전 유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과 카톨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 루터가 독일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 루터의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라고 하는 이쪽에서 프로테스트하는 거죠. 옛날에 과거의 로마 교황의 권위를 항의한다. 그래서 붙어진 이름이죠. 프로테스탄티즘, 항의하는 주의, 프로테스트들. 그 중에서 조금 더 프로테스탄티즘 중에서 조금 더 과격한 분자들을 퓨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프로테스탄트들인데 이 개신교들이에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티즘이 카톨릭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영국에서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영국은 그거를
비아 메디아라고 해가지고 중도 노선을 적절하게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 치우치면 반발이 너무 심해지니까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새 나라를 찾아간 게 그게 미국으로 건너갔던 퓨리탄들이에요. 근데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천국, 지옥, 연옥 다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옥하고 천국은 믿지만 연옥은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고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들을 보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 엘리지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옥, 하데스도, 그 플루토가 왕으로 있는 하데스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 걸쳐 있는 데는 없어요. 그게 연옥이에요. 근데 연옥은 이게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왜?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인간이 지상에서 행하는 덕에 의해서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거기서 연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파가토리오예요. 그걸 씻어내는 데예요. 죄를 씻어주는, 소위 우리 불교라든지 뭐 이런 그 고전 샤머니즘에서 씻김구도 하는 것처럼 그 죄를 씻어주는 그 지역이라고요.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제들이에요. 가톨릭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는 게 그게 바로 타락의 징조라고 이제 뭐 면죄부 팔고 어쩌다고 이제 그래서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독일에서 주로 공부하다 온 사람이 바로 햄릿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거기서 와요. 그래서 이미 프로테스탄티즘에 많이 세뇌되어 있고 거기서 깃들어 있는데 지금 햄릿한테 복수를 요청하는 같은 햄릿이에요. 두 개의 햄릿이죠. 작품이 햄릿, 아버지 이름도 햄릿이고 아들놈도 햄릿이에요. 그만큼 생리적인 연대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복수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유령이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썼을 바로 직전에 바로 이제 1, 2년 차를 두고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영국으로 와가지고 왕이 됐던 제임스 1세는 악마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로테스탄티즘에 입각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경도되어 있는 왕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고 가톨릭적인 해석이 아니고 다 악기들이다. 악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은 전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 악의 사제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령은 어디서 와요? 지옥, 연옥, 천국에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예, 천국에 있으면 올 필요가 없죠. 뭐 편하고 뭐 한데 뭐 하려 관심 갖겠어요. 지옥에 있으면 다시 어떻게 영원히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재판 다 끝났어요. 대법원 선고까지 다 이제 모든 게 끝난 상태예요. 중간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씻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는 소위 말해서 그 회색지대에 있는 존재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이게 과연 이 유령이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내 아버지가 맞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나를 오염시켜가지고 내 영혼을 저주의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 악기인지 끝없이 탐구해야 돼요. 바로 그게
햄릿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작부터 바로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5분 안에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고, 질문을 제가 미리 받았는데요. 오늘 지금 여기 와서 받았습니다. 미리 받았다는 말씀은.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셰익스피어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확대하는 그 굉장히 범위가 큰 질문 3개가 있어요. 아마 한 하루 정도 강의해야 될 정도의 큰 질문들이더라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 미진했던 부분들은 이제 그 엮어 나가는 식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작품이 5막으로 되어 있고 장면이 20개짜리입니다. 특히 4막은 7개나 돼가지고 엄청 바뀌어요. 5막은 2개로 되어 있고 2막이 2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백이 햄릿이 혼자서 하는 방백 말고 그것만 해가지고도 7개가 됩니다. 그만큼 독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셰익스피어하고 관객들하고 맺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독자, 관객과 작가와 배우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서로 묵인해줘야 되는 약속이 있어요. 가령 일본의 노극 같은 경우에서 이걸 이제 그 북경의 그 베이킹 오페라라든지 일본의 그 가부키나 노 같은 그 작품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보고 뭔 말인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약속에 대한 독자나 관객의 선험 지식이 필요합니다. 선지식이. 근데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될 뿐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연극을 보시다가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돈다든지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거든요. 저 자식 술 먹었나 왜 빙빙 돌아? 이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종의 장면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관객들한테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관객과 그 저자와 배우들 사이에서 일종의 이제 묵계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독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독백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또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의 역할 같은 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냥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갈등과 고뇌가 엄청 크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관객들한테 속마음을 털어내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저 친구 독백하는구나 하면, 그래서 자신의 세상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갈등에 찬 생각들을 많이 전해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뭐 그런 독백도 많을 뿐더러 솔리로퀴라고 하는 의문문으로 시작을 해요. 끝없이 탐구, 퀘스트, 탐구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탐구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햄릿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실성에 대한 추구, 서튼티에 대한 추구와 그 다음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회의주의적 생각들이 갈등하면서 끝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해소가 되는 지점이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묘지 추구 장면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사막에서 햄릿이 대체로 생각하실 때 햄릿이 뭐 우유부단하고 그러는데 앞뒤 생각 안 하고 칼부터 빼고 살인도 많이 하고 지독한 놈이에요. 양심도 없어요. 자기를 염탐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친구들 그냥 단칼에 다 사지로 몰아내는데도 눈끄떡도 안 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없어요. 아주 그 강한, 아주 표독스러운 인간이에요. 작품에서는 계속 젊은 햄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젊은 햄릿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굉장히 아주 혈기왕성하고 앞뒤 생각 안 하고 아주 그 칼부터 뺄 수 있는. 그런데 작품에
그런 과정에서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내가 과연 이것을 확실한 건가?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게 명분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사적인 복수가 아닌가? 사적인 복수는 기독교에서 복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이 것 중에 지금 어디서도 못 보셨을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독백 2막에 나오는 투비와 not to be의 그 비를 그 비교 신학자인 두아멜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의 그걸 빌려다가 투비와 not to be가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그 트루스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해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그 설명을 해놓은 거는 오늘 이 강의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아마 그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든지 아마 외국에서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저도 햄릿에 대해서 수없이 강의도 했고 책도 냈고 뭐 번역뿐만이 아니고 강의록에 대한 뭐 해설도 쓰고 수없이 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이제 부탁을 받고서 지금까지 제가 했지 않았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찾아보셔가지고 뭐 읽어버린다면 수 있는 얘기라 하면 굳이 제가 여기 와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아무 데서도 안 했던 이야기, 뭔가 새로운 거를 말씀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작품 딱 펼치자마자 1막 1장 얘기가 거기 누구냐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밤에 보초 교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1, 2시에 가면은 정말 한겨울에 일어나기 힘들죠. 그때 보초 교대하러 가면은 저기 보초 서고 있던 원래 선임 보초 서고 있던 사람이 암호라고 대라고 거기서 먼저 말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얘기를 하지. 내가 지금 총 들고 보초 교대하러 가면서 저기 보초 쓰고 있는 사람한테 이놈아 암호대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초 교대하러 가는 버나도라고 하는 사람이 보초를 쓰고 있는 프란시스코라는 사람한테 거기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것도 정확하게 밤 12시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요. 성마루에 있어요. 1막 2장은 다시 궁정 안으로 그거 전부 이렇게 교차되면서 가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퀘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만 해도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다른 어떤 작품보다 길거든요. 4,000행쯤 돼요. 보통 아까 질문에 여기 나왔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맥베스하고 햄릿하고 다른 작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가장 먼저 달라요. 길이가 달라요. 맥베스는 제일 짧은 작품입니다. 2,500행 정도 안 돼요. 이건 4,000행쯤 된다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질문이라고 하는 퀘스천이라는 단어만 17번 나와요. 저기 나중에 묘지 장면에 가면은 한 332행쯤 되는 데서 퀘스천이 68회가 돼요. 계속되는 질문.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자신이 지금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찾아가고 있는 클로디우스라고 하는 현 왕도 햄릿을 끝없이 질문합니다. 햄릿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호 스파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햄릿은 햄릿대로. 그래서 다른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해요. 그래서 파국에 가면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무대 위에서만 마지막 5막 2장 가면 8명이 죽습니다. 가장 많이 죽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돼가지고 거의 질문으로 끝이 나는데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끝없는 그 의심, 이 의심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이제 다우트고요. 예, 라틴어로는 두비타레인데 이 두비타레라는 말이 두비타티오,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택의 과정에 기로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일종의 햄릿의 입장에서는 범인을 추구해가는 과정이고 바로 그게 행위의 일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행동이 없는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낭만주의자들이 햄릿을 우유부단하게 아주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내면적으로 여성화된 인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제기하는 햄릿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우스를 앞뒤 안 보고 이 쥐새끼 같은 놈하고 바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별로 후회도 안 해요. 굉장히 과격한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런 확실성의 추구의 과정이 끝없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지점이 얼핏 보면은 우유부단한 인물로 제기되고 있는 지점일 거고,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그가 이막 2장에서 투비와 나투비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탐구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거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끝없이 주된 이미지가 이제 그 거울을 통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오늘 강의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그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라틴어로는 스페큘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울, 스페큘룸. 예.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심사숙고하다,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스페큘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스페큘레이트 하면 심사숙고하다, 비춰보다, 스펙테이터, 스페큘럼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관객들도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거울을 보는 사람이라니까, 관객이라는 사람이. 스펙테이터라는 말이 스페큘룸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모든 관객들은 햄릿에다가 자신을 일부 투영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도 햄릿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다 햄릿의 모습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기본적으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다 아니고 끝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햄릿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 유일하게 약간 동성애적인 면이 좀 있어요. 햄릿한테. 호레시오라고 하는 독일에서 온 자기 친구한테 마지막에 호레시오가 햄릿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따라 죽겠다고 칼을 듭니다. 그러니까 너는 제발 이 행복을 참아달라. 그냥 죽어버리는 게 오히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마지막 단어가 펠리시티라고 나와요. 행복이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햄릿이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네가 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요. 너는 이미 클로디우스도 죽고 없어요. 2번 죽였어요. 한 번은 칼로 찔러 죽였고 한 번은 독배를 억지로 마시게 해가지고 독살시키죠. 제 아버지 죽였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죽여요. 복수를. 이 작품의 복수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작품이 복수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서로 비춰요. 거울의 이미지가 계속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라는 말은 강한 어깨라는 뜻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깨. 얼마나 완력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포르테르가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포틴브라스가 강한 어깨라고요. 이놈도 아버지 복수하러 나타난 놈이에요. 라에티스, 폴로니우스 아들도 아버지 복수예요. 햄릿, 레어티스, 포틴브라스 셋 다 복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다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들로 작용하고. 그런데 호레시오한테 죽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너마저 죽어버리면 내가 지금 이 복수 과정에서 죽어갔던 이야기들이 다 왜곡돼가지고 세상에 알려질 거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너는 살아남아서 후세 사람들한테 내 진실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 작가로 호레시오를 남겨놓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대신된 인물이에요. 작가의 모습으로 호레이시오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이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마지막 장례는 햄릿은 왕자로 치러집니까? 뭐로 치러집니까?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은 포틴브라스예요. 노르웨이. 그런데 군인으로 조포를 쏘면서 군인으로서 언제 걔가 군대 간 적 있어요? 군인으로 치러줍니다. 왜? 자기 모습을 투영한 포틴브라스의 또 다른 포틴브라스로서의 햄릿이에요. 그래서 자기 장교들 4명 시켜가지고 관 매개해가지고 빵빵빵 대포 쏘면서 끝이 나요. 그만큼 이야기는 끝없이 변형되고 전유되고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걸 셰익스피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보여지는 것들, 이야기되는 것들, 전승되는 것들은 끝없는 시간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 그게 역사적인 감각이죠. 역사의식은 아니에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식에 찬 인간이 바로 시간 안에서, 세속적 시간이에요. 기독교적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만 존재해요. 바로 그 지점이 셰익스피어가 근대 초입에 선 인간으로서의 햄릿의 모습으로 끝없이 자기 회의하고 확실성을 추구하려고 하고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행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행동이 약화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동과 사고를 이원화시켜 놓고 보면 말이 되지만 실제로 햄릿에게 있어서 사고 자체가 행동의 일부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그런 회의하고 자기 분열적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과정에서 악에 보이지 않게 물들어가, 이게 살인자로 죽거든요 나중에. 결국 그런 그 모습을 햄릿에서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연은 이 정도 하고 질문이나 토론 쪽으로 이제 가면서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